후보님께서는 그 해방 직후 미군을 점령군이라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하나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주한미군의 성격은 시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 또 미군은 스스로 자기들을 점령군이라고 말했고 객관적 실체도 점령군이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뒤섞으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들어온 외국 군대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진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점령군이 아니죠. 동맹군이죠. 동맹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뒤섞어가지고 시점상 전혀 다른 상황의 것들을 같은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정략적인 왜곡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수립 전에 일방적으로 들어온 외국 군대하고 정부 수립 후에 우리가 요청해서 들어온 군대는 같은 주체라고 해도 전혀 성격은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갑론을박들이 있긴 합니다만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와 합의해서 또 미국이 동의해서 주둔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방위력 향상이나 또 동아시아의 안정에 매우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부정적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통일이 된 후에도 또는 뭐 뭐라고 표현했더라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북한 최고위층의 발언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런 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자주 독립국가인데 자주 독립국가의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 주권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국방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의 이제 군사적 경쟁 측면에서 보면 사실 대한민국의 국방비 수준이 되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 통계가 안 나오니까 북한의 국민 총생산하고 맞먹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전통적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전통적 군사력 비교에서는 우리가 앞서지만 또 그쪽은 이제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사일도 개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균형점을 좀 찾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군에 계속 이렇게 작전 지휘권을 양도하고 미군의 국가적 또는 군사적 이익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저는 전 국민적인 공감이라고 봅니다. 전자권 전환이든 전자권 반환이든 어쨌든 그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역시 그 대선 후보이시니까 안보관과 동맹관 하면은 많은 플로우 지금 올라가고 네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 네. 이강훈 부장이 하나 좀 더 질문해 주시죠. 네, 후보님께서는 중국에서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불편해하는 사드 체계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당시에 사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좀 재검토, 철회 입장 밝히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네. 아울러서 현 정부 기조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또 미국 주도의 MD 체계 불참, 한미일 잠깐 두 번째 뭐라고요? 추가 배치 반대, 그다음에 그다음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이게 이제 현재 삼국 군사동맹 불가. 네. 이른바 사드 삼불인데 네. 여기에 대한 그 입장도 아울러서 궁금합니다. 네. 정치적 판단도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에서도 상황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 벽창호라고 그러죠. 특히 이 유동적 국제 상황에 즉시 적응하고 또 가장 국익에 부합하게 유연하게 움직여야 될 외교 영역에서 벽창호적 태도를 취하면 정말 큰일 나죠.
특히 이제 국제관계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현상을 존중하죠. 그래서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게 매우 가장 큰 기준이에요. 뭐 이론적으로 옛날에 어떻게 했든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실효적으로 현재 누가 지배하고 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외교 현안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로 현상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벽창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 언제나 현실 위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저는 이게 동아시아에서 과연 우리의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국의 경제 제재가 수반될 테고 갈등이 격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미 실제로 실전 배치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 또는 철수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철수할 수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죠. 철저히 현실에 기반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사드가 현실 배치된 이 상태에서는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저는 추가 배치하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 또 그 위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문제는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우리는 이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일본을 끼워 넣는 것은 저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를 포함한 대일 관계에서 진짜 뭘 걱정합니까? 북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대 국가죠. 적대성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그럼 완전한 우방 국가입니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우방 국가일까요? 왜 독도를 일본은 계속 문제제기합니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한국 영토임이 분명한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놓는 것은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간 인계철선이 될 가능성입니다. 인계철선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대적하고 있는 북한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되지만 일본 문제도 이 문제가 완전히 영토 문제나 아니면 과거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돼서 정말로 영속적으로 설린 교류 공존하는 관계가 된다면 모르되 현재처럼 영토 문제와 과거 침공 문제, 제국주의 침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한미일 군사 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의 대북 인식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시죠. 네. 문재인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네, 넘었으니까. 예, 문재인 세 개만 정부, 더. 예,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반이 지났고요. 네.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화해 협력을 하겠다는 건 뭐 반대할 국민은 없는데 일방적 구애를 계속 호소하다 보니까 뭐 북한은 화답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더 고도화됐죠. 우리의 위협이 커졌는데 혹시 당선되신다면 뭐 문재인 정부 개성 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또는 차별화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대북 정책 방향을 계속 이어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대북 문제나 또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정말로 국익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이건 누가 하던 거니까 이어서 하고 누가 주장하던 거니까 배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사실
그 전략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어디선가 본 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긴 전쟁보다 아무리 비싸고 더러워도 평화가 낫다. 그리고 적대적 관계에 있을 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 전략이다. 싸우지 않고 있는 게 중책이다. 상책은 뭐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남북관계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한이 존재하는 그 경쟁을 넘어서 대결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밉든 곱든 우리와 손도 맞잡고 있고 총구도 서로 맡겨놓고 있는 그런 관계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평화적으로 번영하고 위협받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저는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들에게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그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런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주체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정도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근본적인 방향은 그게 예를 들면 우리의 국익에 또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에 정말로 과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 되고 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약간 단기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이익되는 길이라면 그 길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길 중에 하나를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원래 비공개 모임이었는데 보도가 나가버렸더군요. 뉴욕타임즈 임원진들과 얘기도 그렇고 제가 미국의 군사안보 연구기관들과 그 이전에 대화한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반도 문제를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제가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게 이익도 되고 한반도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북한만 손해보는 그런 정책은 실행이 불가능하다. 모두가 이익되는 길이 있을 거다. 그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제 문제가 핵심입니다. 북한도 인민의 생존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존속하기 어렵죠. 핵무기, 미사일이 권력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인민의 삶이 취약해지면 사실 그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게도 이익되고 미국은 군사 분계선 또는 안보 한계선을 북한을 넘어서서 두만 압록지까지 올리고 우리는 위협을 제거하고 북한은 경제를 살리고 또 다른 나라들은 투자의 기회를 얻는 이 국제 투자 국가라고 하는 큰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그 길로 가자. 그런 정보가 공개되고 사회가 개방이 되면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 투자가 이루어지면 함부로 부수기가 어려워지죠. 이게 결국은 중국도 동의하고 북한도 동의하고 중국도 동의하고 모두가 이익이 되는 계획일 수 있다. 다만 너무 이상적이죠. 너무 이상적이라 해도 우리가 바람직한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군사력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 성장이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 경제 체제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게 저의 그냥 초보적인 구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원 의원이 준비한 질문. 네, 안보 질문에서 좀 떠나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정치에서의 타협의 중요성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지금 네. 저희 정치 상황은 여야 대립이 굉장히 극심히 맞서 있고 지금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이죠. 뭐 여러 가지 또 뭐 구속해야 된다, 뭐 이런 탄핵해야 된다 이런 좀 험악한 말도 오갔습니다, 사실. 물론 검찰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면 이런 상황을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시나요?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네. 정치적 결정이고 어쨌든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신다면 그 후에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작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 시장을 하면서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온갖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나누면 미래지향적인 일이냐, 과거지향적인 일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남시 공무원들이 당시에 상당히 이런저런 구설에 많이 올라 있고 제가 취미에서 보니까 일할 자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일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승진하는 방법이 부정한 거래를 하는 거니까 전부 촉이 거기가 있는 거죠. 공무원들 정말 볼 일이 아니죠. 제가 앙샹 레짐의 피해자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검찰 측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가서 다 있는 대로 다 얘기할 테니까 공무원들 처벌하지 말고 받은 사람만 처벌해라. 공무원들 선택의 리가 없었지 않냐. 딱 5급 승진은 3천만 원. 자, 6급 승진은 3천만 원. 5급 승진은 5천만 원. 4급 승진은 8천만 원 정해놓고 가장 안전한 루트로 가장 빠르게 돈 주는 쪽 승진시켜 나머지 돌려주고 이러느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다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놔두고 받은 사람만 처벌하자. 그래서 공무원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거 다 얘기해라 그냥. 얘기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돼서 징계를 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그 이전 시대의 일은 다 접는다. 정말로 심각한 부정부패가 아니면 넘어간다라고 했고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 이론에 단 한 쪼가리에 허물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진짜 그다음부터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우리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 핵심도 소위 말하는 우리 경쟁 후보 그분도 다시 이쪽에 합류해서 열심히 했으면 경기도에서도 또 일정한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과거보다는 완전히 미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부정부패나 잘못도 다 눈 감아주는 이 봉합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필요한 것들은 규명해서 묻되 가급적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앞으로는 선량하게 국민의 대리인으로 잘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게 가자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근데 그게 유효하다고 보고 수사 얘기를 하시니까 소위 정치보복에 대한 생각이 드는 이런 질문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사실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부정적이에요. 과거 쪽으로 들여다보면 이 너무나 불균형 특권 성장을 추구해왔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사실 압도적 다수의 서민들과 다른 특별한 혜택을 누렸거든요. 그리고 그냥 혜택만 누린 게 아니라 남들은 다 지키는 법률을 어기고 누군가 얘기에 의하면 횡령 금액이 경제 범죄 금액이 300억을 넘어서면 집행유예율이 현격하게 높아지더라. 연구 통계가 있더라고요. 해먹으려면 속된 말로 범죄를 저지르려면 300억 이상을 저질러야 인정받는다. 형부졌다. 이런 게 현실이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부정부패나 아니면 일탈행위, 특히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청산하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총량으로도 제한되는데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다 보면 미래에 관한 이야기, 우리들의 국민들의 삶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역량은 미래와 민생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좀 가벼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가벼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대리해서 한다고 네. 해주시고요. 안철수 후보가 다음 대선이 음주운전자와 네. 초보 운전자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곤혹스럽다는 아마 네. 민심을 전한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네. 준비된 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리더의 자질이나 덕목, 뭐 넓게 보면 또 뭐 인품까지를 포괄하는 질문인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선비 또는 지도자의 덕목으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많이들 뭐 거론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후보께서는 치국 평천하를 하겠다고 지금 여당 주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거는 또 그와 별개로 수신제가는 충분히 잘 준비됐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가벼운 질문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일 무거운 질문 같은데. 이런 질문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있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은 완결적 인격죄를 품는 과정이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책도 하고 실수, 실패도 하지요. 저도 뭐 그런 보통의 사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공인이 되기 전에 어쨌든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았죠. 그러고 나서는 절대 하지 말자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직자가 된다면 더더욱 그렇죠. 한 번의 실수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면 그 실수의 경험을 새로운 이제 도전에 또는 실력 향상의 계기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잘못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특히 공직자가 된 이후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배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의 리더, 지도자라는 말을 싫어해서 적절한 용어가 없었는데 국가의 행정 경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죠. 그런데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끗할지 몰라도. 우리가 당뇨나 아니면 주요 인사를 선발할 때도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잖아요. 경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 설거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접시를 깨는 경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안전하게 하겠다고 초보, 신진들을 고용하면 위험하죠. 우리가 왜 흠없는 사람을 찾아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사청문회의 그 지난한 과정을 각오하고서도 문제가 일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맡겨야 되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경험들이 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신제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공인과 개인은 다르다. 이 공인은 공적인 도덕관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적 도덕관념의 제1은 부패하지 않는 거죠. 주어진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권한을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행위는 정말로 공적으로 부도덕한 것이죠. 제가 저희 가족하고 다툰 내용이 녹음이 돼서 온 사방에 그게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되고 또 제가 인격 수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 어떤 경우가든 간에 그런 욕설 녹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욕설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또 사과드립니다. 제 부족함의 소산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죠. 제가 형님하고 원래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아주 우리 형제 중에 가장 가까웠던 분이죠. 서로 대학 가는 거 지원도 해주고 둘이서 전국 일주행도 여러 번 할 정도로 가까웠는데 제가 시장이 된 후에 시정에 직접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막았고 그걸 막으니까 공무원들에게 직접 어떤 지시를 하거나 간섭을 하고 요구하고 안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다시 차단당하니까 어머니를 찾아가서 저한테 전화 연결하라고 어쨌든 위협하고 그래서 말렸더니 어쨌든 인간으로서 자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말했느냐 라고 제가 심하게 따졌고 그 후에는 또 어머니를 또 찾아가서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이런 정말 말하기 어려운 참담한 과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또 저는 시정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저는 그게 우리 형님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여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뭘 자꾸 대접하고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바람 넣고 해서 가만 안 놔두는데 본인이 나서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저하고 통화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완전히 봉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충돌이 발생해버렸다는 점도
사실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어쨌든 공적 권한 행사에서 투명하게 사적 남용함이 없이 했고 또 공직자가 가진 권한과 이 영향력을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고 자부합니다. 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준 적이 있고요. 근데 공직자로서 가장 결격은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의 이익을 챙기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또 자신의 관계된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배신, 배임 행위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하늘의 대복 어떤 경우에도 제가 실수는 해서 다 막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오늘 그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충분히 좀 여쭈기가 하시는 게 있는데 플로우에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후보님께 요청 부탁 하나 드린다면 이걸 저희가 이 후보실로 전달하겠습니다. 나중에 후보님 공보팀 통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면 저희 관클럽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후배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최근 수년간에 있었던 관훈 토론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토론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귀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관훈 토론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